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저는 한동안 부분적으로나마 기억을 잃어버린 채 살아야 했고요. 요즘은 사는 게 너무 팍팍한 나머지 사람들이 흔히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잊을 수 있는 일은 적당히 잊어버리고 사는 것도 좋겠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더라고요. 특히나 그게 내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난 일일 때는 더더욱이요. 저는 이대로 영영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 건 아닐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고요. 저는 제 남편의 존재를 잊어버렸었거든요. 저의 경우는 기억을 모조리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부분적인 상실이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필이면 어떻게 남편의 얼굴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지 아무리 사고라고 하지만 저도 제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죠. 다행히도 저는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기억들을 모두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어버린 케이스에는 충격요법이 통할 때도 있다던데 제가 바로 그 증거나 마찬가지였죠. 제가 겪었던 충격요법은 바로 제 남편이 은밀히 숨기고 있었던 비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비밀로 인해서 저는 남은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뀔 수도 있었고요.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된 지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저는 남편이 숨겼던 그 일만 떠올리면 가슴이 섬뜩해지고는 하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네요. 바로 그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저는 너무나도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는 소시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수제 쿠키와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파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희 가게는 각종 학원들이 밀집해 있는 학원과 근처에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가게를 방문하는 주 고객은 대부분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원가의 특징은 시간대와 시기를 많이 탄다는 점이었어요.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학원으로 오고 가는 시간대가 피크타임이었죠. 거기다 방학일 때와 아닐 때의 시기도 많이 타는 편이었는데요. 경우에 따라 반대인 곳도 있겠지만 저희 가게가 있는 곳은 방학일 때가 오히려 학생들이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기나긴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한 지 2주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작은 매장인데다 혼자서 운영하는 곳이라 저는 방학 기간 내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를 보냈었거든요. 제대로 한번 쉬어본 적도 없을 정도로요. 그래서 그날은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야겠다 마음을 먹고 가게 오픈 시간을 오후로 미룬 상태였습니다. 느지막하게 아침을 먹고 천천히 가게로 향했죠. 재고 정리도 하고 매장 정리도 할 겸 인테리어 용품들을 잔뜩 사서요. 사거리에 서서 횡단보도의 신호가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수리를 태워버릴 것처럼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더라고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고요. 저는 더위와 눈부심에 잠시 얼굴을 찡그리고 주변을 휘휘 둘러보았습니다. 제 대각선 방향 맞은편에는 아직 서너살 정도로 되어 보이는 작은 아기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참 귀엽더라고요. 안녕, 아가야? 저도 방긋 웃으며 그쪽을 향해서 연신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아기 손을 잡고 선 채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던 아기 엄마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의아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아기 엄마가 제 쪽을 보면서 놀란 눈으로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거든요. 왜지? 그런 의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몸은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고 이내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순간 바라본 하늘은 온통 뒤집혀 있더라고요. 제 쪽으로 사람들이 달려오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이명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천천히 감기는 눈꺼풀을 느끼면서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교통사고가 난 거구나 하는 사실을요.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곧 세상은 칠흑처럼 어두운 암전이 되어버렸습니다. 환자분, 정신이 좀 드세요? 여기가 병원이에요. 본인 이름 기억나세요? 윤제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난생 처음 가보는 낯선 장소에 누워 있었어요. 저는 저를 흔들어 깨우는 사람이 입은 의사 가운과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옆에 주렁주렁 걸린 링거병들을 보고 여기가 어디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이더라고요.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기억나세요? 교통사고. 그 말에 눈을 감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목격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순간 온몸이 부서지는 것만 같은 뒤늦게 고통이 밀려오더라고요. 갑자기 가슴이 너무 답답해져 오는 느낌에 저는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근처에 서 있던 누군가가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제이야, 괜찮아? 누구세요? 누구냐니? 나 모르겠어? 기억 안 나? 곁에 서 있던 것은 저와 나이가 엇비슷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누구냐는 제 물음을 듣고 그 남자분은 황당하다는 얼굴로 되묻더라고요. 본인이 누군지 모르는 거냐고요. 누구신지 잘 저는 그 말을 채 끝내지도 못한 채로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눈을 떴을 때는 하루가 지나 있었어요. 정신을 차리자마자 몇 가지 검사를 거친 끝에 일반 병실로 이동했고요. 저는 옆에 붙어서 제 상태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의료진들의 말을 멍한 상태로 들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승용차 운전자가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저를 들이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뇌에는 다른 심각한 문제 같은 건 없을까요? 저보다 더 심각한 얼굴로 질문을 한 것은 제가 정신을 잃기 전에 보았던 그 남자분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아직도 정신이 멍한 저를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설명을 계속했어요. 일단은 CT상으로 보이는 출혈이나 다른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아마 차량으로 부딪힐 때 충격으로 발생한 경미한 뇌 손상인 것으로 보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차츰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니 우선은 며칠 정도 상태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 기억에 온전하게 돌아오기는 할까요? 설마 이대로 영영 안 돌아오는 건 그것도 확답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관건이겠죠. 일단은 다른 검사 결과나 상태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요. 그 밖에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면 바로 말씀하시고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의료진이 병원을 나가고 나서 저는 눈을 깜빡이며 한동안 그 사람을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그런 제 시선을 느꼈는지 그 사람은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제 옆으로 다가와서 앉았어요. 그리고는 링거를 맞지 않고 있는 제 손을 끌어다 잡으며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설명 들었지? 당신 지금 사고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어서 그래. 기억을 잃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정말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당신 남편이야. 정말로 그쪽이 내 남편이에요? 제가 남편이냐고 되묻자 그 사람의 얼굴에는 감추지 못한 실망감이 떠올랐어요.
눈앞에 저에게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숨겨지지 않았던 그런 종류의 표정이었죠. 그렇다니까? 이것 좀 봐봐. 우리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이야. 남편이라는 사람이 내민 핸드폰 속에는 저와 그 사람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최근에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단체 사진 속에서도 바로 옆에 나란히 앉은 우리의 모습이 있었고요. 사진 속의 저희는 즐겁게 웃고 있었고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나 때문에 많이 놀랐을 텐데 본인을 기억도 하지 못하는 아내라니 얼마나 황당하고 슬프겠어요. 입장을 바꿔서 제 남편이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똑같을 것 같았죠. 그것도 아예 기억을 잃어버렸다면 모를까. 저는 부분 기억나는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제 이름이나 제 가게나 그런 것들이요. 다만 남편에 관한 기억만큼은 흐릿하게 날아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미안했죠. 괜찮아. 일단 당신이 무사한 것만 해도 나는 하늘에 감사하고 있으니까. 기억은 곧 돌아오겠지. 미안해. 나는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다쳐서 그런 건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좀 쉬자. 알았지? 무리하면 안 되니까 다시 좀 자. 저는 미안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한 나머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다독이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제 이불을 끌어올려 덮어주었죠. 그 와중에도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팔 쪽에 약간의 미세골절을 입은 것 외에는 큰 이상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두통이나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은 근육통이 있기는 했지만 교통사고를 당한 것 치고는 그 정도 후유증은 양반이었죠. 근육통은 상반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목이며 어깨, 팔 부위가 너무 아파서 밤새 끙끙 앓기도 했고요. 여보, 왜 그래? 많이 아파? 팔이랑 어깨가 또 욱신거리는 것 같아. 잠깐만 있어봐. 내가 팩 데워서 찜질 좀 해줄게. 그럴 때마다 병실 구석에서 자고 있던 남편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링거로 연결된 진통제 양을 조절해주고는 했어요. 저를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게 해서는 데워온 찜질팩으로 어깨와 목 주변을 찜질하고 열심히 주물러주기도 했고요. 됐어. 나 이제 괜찮아. 피곤할 텐데 다시 자. 괜히 나 때문에 일어났지? 피곤하기는. 나 잠 다 깼어. 당신이나 졸리면 눈 감고 있어. 내가 주물러 주다가 당신 잠들면 불 꺼줄게. 남편은 정말 지극정성이다 싶을 정도로 저를 열심히 간호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같은 병실을 쓰는 다른 환자들이나 그 보호자들이 남편을 입이 마르게 칭찬할 정도였어요. 이쪽은 신혼부부인가 봐. 아닙니다. 저희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됐는데요. 그래? 그런데 어쩜 아직도 이렇게 둘이 사이가 좋아? 우리는 신혼이라서 그런 줄 알았지. 아이고, 다른 남편도 와서 이런 것 좀 보고 배워야 하는 건데 팔다리 좀 주물러달라 그러면 환자보다 자기가 더 아프다고 난리야. 아주 왼수가 따로 없다니까. 제가 보기에도 저희 남편은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하기는 했습니다. 남편은 아예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는 저를 돌보고 있었어요. 마치 하루 24시간 온 세상이 저를 위해 돌아가는 사람인 것처럼요. 저는 괜찮으니까 휴가까지 낼 필요는 없다고 몇 번이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거동이 불편하니 무조건 본인이 제 옆에 있어야 한다면서요. 비록 제가 팔에 골절이 있어서 깁스를 해야 했고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는 다른 교통 환자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멀쩡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제가 마치 신생아라도 되는 것처럼 하루 종일 제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병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는 눈빛은 같은 병실 사람들의 표현을 빌린 것처럼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 걱정하는 것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제가 혼자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했고 운동 시간 외에는 절대 안정이라며 무조건 누워만 있으라고 했죠. 거기다 그것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나흘쯤 지난 뒤에는 아예 병실까지 바꿔버리더라고요. 여보, 갑자기 뭐해? 우리 다른 병실로 이사 가자. 데스크에 말해서 병실 1인실로 바꿨어. 뭐? 아니 왜? 난 여기도 괜찮은데. 아니야. 당신 푹 쉬면서 안정해야 하는데 여기는 불편하잖아. 6인실이라 들락거리는 사람도 너무 많고 내가 당신 입원한 첫날부터 1인실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자리가 없었거든. 오늘 마침 자리 났다고 하길래 바로 바꿔달라고 했어. 아니 1인실 엄청 비쌀 텐데. 괜찮아. 당신 편한 게 중요하지. 그거 비싸봤자 얼마나 한다고. 그리고 이럴 때 쓰려고 내가 돈 버는 거지. 이럴 때도 안 쓰면 돈 벌어서 대체 어디다 쓰겠어? 남편은 괜찮다는 저를 데리고 극구 1인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솔직히 1인실이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잠자리에 예민한 편이라서 같은 병실에 코를 고는 다른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 때문에 잠을 자주 설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병실 생활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참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걸 눈치를 챈 모양이더라고요. 내가 어린애도 아닌데 이건 너무 과보호다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남편에게 내심 고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쳤을 때 너무 놀랐었던 모양인지 남편은 저랑 관련된 일이라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어요. 운동을 가든 어디를 가든 무조건 본인이랑 같이 다녀야 한다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본인 시야에서 떨어져서 위험하다 싶은 건 절대로 하지 못하게 했고요. 하다못해 마실 것을 사러 아래층에 내려갈 때도 꼭 본인과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있는 병원은 옥상에 정원을 조성해서 바람을 쐬고 짧게나마 산책을 할 수 있게 해둔 곳이었거든요. 하루는 제가 너무 답답해서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옥상에 앉아 있었던 시간은 채 10분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병실로 돌아왔더니 남편이 사색이 되어서 저에게 달려오더라고요. 제이야! 여보, 언제 왔어? 어디를 갔었어? 내가 당신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낯빛이 거의 하얗게 질려서 소리치는 남편에게 저도 깜짝 놀랐죠. 저는 더듬더듬 말을 꺼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옥상에 좀 다녀왔지. 햇빛도 쬐고 좀 걷고 싶어서. 그럴 거면 나랑 같이 가자고 했잖아.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나 너무 답답해서 그랬어. 그리고 뭘 이렇게까지 화를 내. 그래봐야 거기도 병원 아닌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다고. 순간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병원 생활이 거진 열흘이 넘어가고 있었고 저도 내내 병실에서 하얀 천장만 보고 있는 생활이 너무 지겨웠거든요. 사람이 갇혀만 있으면 대체 왜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된다는 건지도 알 것 같더라고요. 이건 뭐 창살만 없지 감옥 생활이 따로 없다 싶을 정도였어요. 화내서 미안해. 그래, 당신도 답답했겠지. 이해해. 그런데 나도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랬어. 아니 그렇다고 왜 울고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한테 가면 간다고 이야기라도 하고 갔어야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남편이 울먹거리는가 싶더니 몇 초 지나지 않아서 기어이 고개를 푹 숙이고 울더라고요. 덩치는 곤만한 사람이 닭똥 같은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요.
뜻밖의 상황에 저는 당황한 나머지 얼른 남편을 안고 달랬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요. 하긴 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갔다 돌아왔는데 제가 말도 없이 사라져 있으니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겠어요.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니 저도 너무했다 싶었죠. 하루 종일 저만 돌보느라 잠 한 번 편하게 못 자고 회사 일까지 쉬고 있는 사람에게 말이에요. 그 뒤로 저는 얌전히 남편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제가 좀 답답하게 지내더라도 남편을 속상하게 하는 일은 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게 맞겠다 싶었고요. 미안해. 대신에 내가 주치의한테 최대한 빨리 퇴원할 수 있는지 물어볼게. 알았어. 그렇지 않아도 최근 들어 남편은 주치의에게 계속해서 퇴원 날짜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익숙한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게 더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동의했고요. 다만 아직 기억이 온전치 않은 부분과 팔 부분의 골절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의사소견 때문에 퇴원이 미뤄지고 있었죠. 그래도 다음 주 정도면 퇴원할 수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쯤 제가 새롭게 얻은 낙은 남편과의 소소한 티타임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너무 좋아했는데 남편이 커피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참고 있는 것만 제외하면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드문드문 떠오르는 기억 속에는 남편처럼 보이는 남자가 저에게 잘해주었던 모습이 남아있었어요. 공원에서 남편이 제가 탄 그네를 뒤에서 밀어주던 모습과 제가 깔깔거리며 신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남편은 그게 저희가 여행을 갔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좋아해서 그네를 20분도 더 밀어줬었다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랬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다만 안타까운 건 희미하게 형체만 보이는 그 사람의 얼굴이 안개라도 낀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남편 외에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외동이라 형제자매도 없었고 저희 부모님은 10년도 더 전에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외에는 딱히 주기적으로 왕래하거나 친하게 연락하는 친척도 없었다고 했고요. 그 말을 듣는데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남편도 잊어버린 제가 부모님까지 잊어버렸다고 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셨겠어요?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문득 남편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참, 당신 핸드폰 어디다 뒀어? 핸드폰? 여기. 나 깜빡 잊어버렸는데 오늘 급하게 회사에 이체해줘야 할 게 있거든? 일단 당신 통장에서 이체 좀 하자. 이체? 얼마나? 남편이 OTP를 두고 오는 바람에 이체를 하려면 회사까지 다녀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작에 챙긴다는 게 정신이 없어서 깜빡 잊어버렸다면서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일단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핸드폰 잠금 화면과 은행 어플은 제 지문으로 작동하도록 설정되어 있었어요. 은행 업무와 관련된 비밀번호도 제가 핸드폰 속 메모장에 모조리 기입해 두었었고요. 제가 모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곳에 적어둔다는 건 기억이 나서 천만 다행이었죠. 나도 이체 한도가 걸리는데? 그래? 얼마인데? 1,000,000원밖에 안 돼. 어쩌지? 당신 회사에 다녀와야 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 일단 그럼 급한 대로 1,000,000원이라도 보내봐. 나머지는 내가 해결해 볼게. 남편이 보내달라는 건 2,000,000원이었습니다. 그 금액을 보내려면 제 통장이 이체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했는데 그게 은행 어플 내에서 그냥 신청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업무 시간도 지나 있었고요. 당신 나중에 시간 나는 대로 이체 한도부터 상향 조정해두자. 이렇게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남편은 요즘 누가 이체 한도를 1,000,000원으로 해두냐며 어이없다는 듯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도를 올려두라는 이야기를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같이 웃고 남겼었죠. 이튿날 남편은 정말 급한 회사 일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워야 했습니다. 금방 오겠다고 저에게 어디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라는 말과 함께요. 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을 나가자마자 저는 곧바로 외투를 걸치고 핸드폰을 챙겨서 병원 아래로 내려갔어요. 일전에 남편과 산책을 하면서 병원 1층에 카페가 있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로는 오늘만 기다려왔었습니다. 사실 커피가 너무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저는 심각한 카페인 중독이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는 하루에 무조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꼭꼭 3잔씩 마실 정도였죠. 예전에 TV에서 모유 수유 때문에 그 좋아하던 커피를 억지로 참고 있다는 사모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심정이 바로 이런 거겠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커피를 마시러 가고 싶다는 제 간절한 부탁을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저 병실 안에서 몸에 좋다는 차만 번갈아가며 우려줄 뿐이었죠. 물론 그때 남편과 같이 마시던 차도 좋았지만 그래도 차는 차고 커피는 커피인 거잖아요. 남편에게는 조금 미안하기는 했지만 저는 신이 나서 카페로 들어갔어요. 얼른 카운터 앞에 줄을 서 있는데 원두 향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일 큰 사이즈로 하나 마셔야겠다는 다짐을 야무지게 하고 메뉴판을 살피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제 어깨를 두드리더라고요. 제이야, 너 제이 맞지? 네? 제 어깨를 두드린 것은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바빠서 소원해지기는 했지만 그때는 한참 친하게 지냈었던 친구였었죠. 웃긴 게 친구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으니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 기억력도 참 종잡을 수가 없었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친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민지야, 진짜 오랜만이다. 어떻게 여기서 만나? 봤구나. 와, 나는 뒤에서 보고 혹시나 했지. 그런데 무슨 일이야? 너 어디 아파? 친구는 환자복을 입은 저를 아래위로 훑어보더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아니, 나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저는 친구에게 저에게 있었던 사고와 제 상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후유증 때문에 기억이 오락가락하고 온전치 않다는 말도 덧붙였고요. 심각한 얼굴로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구는 깜짝 놀라며 그래도 그만하길 천만다행이라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 못 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너한테 연락 한번 해볼까 하던 참이었거든. 그런데 어떻게 병원에서 이렇게 만나지? 아우 참. 그러게 내가 먼저 연락해볼 걸 그랬다. 나도 요즘 바빠서 정신이 너무 없었네. 나 오늘은 시어머니 병문안 때문에 온 거거든. 일단 집안 어른들 때문에 가봐야 해서 내가 나중에 다시 올게. 너 몇 호실이라고 했지? 친구는 일행들 때문에 오래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가 없다며 아쉬워했습니다. 금방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는 떠났죠. 선물이라며 저한테 커피까지 사주고서는요. 참 오랜만에 만남이었는데 그래도 옛 친구를 만났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답답했던 속도 뻥 뚫리는 느낌이었고요. 물론 커피도 너무 맛있었죠.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지나자 남편이 돌아왔어요. 별일 없었냐는 물음에 아무 일 없었다며 시치미를 뗐어요. 양심에 조금 찔리기는 했는데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요. 친구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러려면 카페에 내려갔던 이야기도 해야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은 저만의 작은 일탈로 남겨두었었죠.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이틀 뒤 민지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다른 친구들을 둘이나 데리고서요.
제이야, 괜찮아? 어머, 지수야, 정은아.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은 너 교통사고 때문에 입원했다는 소식 민지한테 전해 듣고 바로 온다고 했지. 귀집애 아주 큰일 날 뻔했네. 얼굴이 반쪽이 됐네, 아주. 알고 보니 민지가 연락을 돌려서 같이 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공연히 걱정을 시킨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은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뭐 좀 마실래? 음료수랑 과일 사왔는데. 뭘 또 그런 걸 사왔어. 괜찮은데. 내가 과일 깎아줄게. 여기 혹시 과도랑 일회용 접시 같은 건 없어? 친구들은 가지고 온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냉장고와 서랍장을 여닫았습니다. 거기 서랍장이 없어? 다 썼나? 조금만 기다려. 우리 남편 잠깐 나갔는데 곧 올 거야. 남편? 남편한테 사오라고 시키면 돼. 뭐 또 필요해? 종이컵? 저는 별 생각 없이 대꾸하며 친구가 들여다보던 서랍장 쪽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친구들의 반응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당혹스럽다는 얼굴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왜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다는 사람의 반응처럼요. 뭐야? 왜들 그래?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뒤남편 3년 전에 죽었잖아.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게? 제이야, 너 왜 그래? 그것도 잊어버렸어? 네 남편 3년 전에, 아니, 우리 남편이 왜 죽어? 조금 전까지도 여기 있었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 머리가 새하얗게 변한다는 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말을 되풀이야 할수록 친구들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아직도 제가 사고의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온전치 않다고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힌 나머지 어디다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황급히 설명을 했죠. 내 남편, 지금까지 내 옆에 있었어. 자기가 남편이라고 했는데, 뭐? 남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친구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눈치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대체 뭐가 뭔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와중에 친구들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제가 깨어나서 기억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요. 이 사람 맞아? 아니야, 이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내 진짜 남편이라고? 민지가 황급히 핸드폰을 열어서 사진 몇 장을 보여주더라고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제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 찍어두었다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옆에서 제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남자였거든요. 더 미칠 것 같은 건 그 상황에서도 도무지 남편의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다음 사진을 보고 나서는 발작하듯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이야! 나한테 남편이라고 말했던 사람! 더욱 소름이 끼치는 것은 지금까지 저를 극진히 돌보며 저에게 본인이 제 남편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도 그 사진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것도 제 진짜 남편의 바로 옆자리에 서 있었죠. 그건 그 인간이 최소한 결혼식에 올 정도로, 그리고 남편의 바로 옆에 설 정도로 친한 지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제이야. 대충 상황이 파악되자 민지는 곧장 자신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간단하게 사정을 설명한 뒤에 저를 바꿔주더라고요. 저는 그 후로 한참 동안이나 친구의 남편과 통화를 했고 모든 사정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 저는 후들거리는 온몸을
애써 진정시키며 침대에 누웠어요. 조금 전에 친구 남편이 해주었던 이야기를 모두 되새기면서요. 얼마 후 남편이라고 믿었던 그 인간이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오늘 별일 없었어? 나 오늘은 너무 피곤하네. 일찍 자려고. 아, 그래? 당신 어디 아픈 건 아니지? 그러고 보니까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은 것 같지? 아니야. 그냥 좀 졸려서 그래. 이야기를 길게 하면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를 들킬 것만 같아서 저는 최대한 이불 속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참, 그런데 당신 은행 잔고는 얼마 남았다고 했었지? 잔고? 얼마나 남았는지는 나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데, 잔고는 왜? 아, 저번처럼 또 당신 통장에서 급하게 이체할 일이 종종 있을 것 같아서 아직 당신 통장에 이체한도 안 올려놨지? 정신이 없었네. 저는 내일 이체한도를 올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인간은 만족한 듯이 잇몸까지 드러내며 활짝 웃더라고요.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복도로 나가서 누구랑 통화를 반복했고요. 하지만 제가 그 인간에게 이체를 하게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튿날 해가 뜨자마자 병실로 경찰들이 들이닥쳤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죠? 현재 윤재희 씨 보호자라고 주장하시는 분과 관련해서 사기 혐의로 고소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일단 정확한 신문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경찰서까지 같이 동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고소요? 사기요? 아니,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보, 뭐라고 말 좀 해봐. 그 인간은 흑빛이 된 얼굴로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자신이 제 남편이 맞다고 난리를 쳤죠. 병실이 소란해지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그 난동을 피우면서 발악을 하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뻔뻔해서 질릴 지경이더라고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까지 불러대는 그 모습에 저는 그 인간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름이 뭔데? 여보. 내 남편은 박진성인데 당신 신분증에도 같은 이름이 있어? 제이야. 당연히 같은 이름이 있을 리가 없었죠. 그 인간의 이름은 박진성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친구 남편이 알려주었던 대로 모든 사실 증거를 녹음해서 제출했습니다. 민지 남편이 바로 변호사였거든요. 다만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서 곧장 담당으로는 동료인 다른 변호사를 연결해 주었고요. 저는 가짜 남편 놈이 제 남편이라고 말하는 내용과 앞서 제 돈을 가져간 증거,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다시 사기로 돈을 이체하려는 증거를 모두 수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가 부분적으로 기억을 상실했고 그 상실한 기억 중에는 남편에 관한 내용도 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고요. 경찰은 즉시 저와 그 인간을 분리 조치하고 제 신청을 받아들여 접근 금지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드러난 진실은 경악스럽고도 참담하기 짝이 없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 행세를 했던 그 남자는 남편의 친구였습니다. 그것도 남편의 아주 친한 절친이었죠. 저와도 오랜 시간을 알고 지내 거의 오빠 동생 사이처럼 지낸 사이였어요. 그 인간이 보여주었던 사진 속에 저와 다정하게 웃고 있던 모습은 심지어 제 남편이 찍어준 사진이었고요. 나도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야. 처음에는 그냥 병문안도 할 겸 돈만 조금 빌리려고 간 거야. 그런데 네가 날 전혀 못 알아보길래. 그 인간은 사고가 났다는 소식에 제 병문안을 왔다가 제가 기억을 잃었다고 하자 곧바로 남편 행세를 한 것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자마자 제 핸드폰을 통해 가장 최근에 연락을 했었던 사람에게 연락이 갔었는데 그게 하필이면 저 인간이었던 거였죠. 그 인간은 최근에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억대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에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만나줄 수 있겠냐는 전화를 저에게 걸었던 것이었고요. 용건은 돈을 빌려달라는 말이었겠죠. 그런데 그 전화를 끊고 얼마 되지 않아 제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받게 된 것이었고요. 부랴부랴 병원으로 튀어왔더니 제가 기억 상실이라고 하고 남편은커녕 본인의 얼굴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러게, 조금이라도 도와줬으면 좋았잖아. 내가 전에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진성이도 너도 다 내 말은 무시하고.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탓이라는 거야? 그럼 아니야? 돈이 그렇게 많으면 뭐래. 베풀 줄을 모르니까 네 남편도 벌받아서 일찍 죽은 거 아니야? 저에게는 몇 년 전 남편이 죽으며 남긴 재산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사두었던 건물이 운 좋게도 시기를 잘 타는 바람에 많이 오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꽤나 많은 유산을 남긴 편이었어요. 그리고 한때 저희 부부와 무척이나 친하게 지냈던 저 인간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요. 남편이 죽기 직전부터 이미 위험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던 저 인간은 남편에게 본인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달라며 몇 번이고 권유를 했었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걸 딱 잘라서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누가 내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하네. 아마 끝이 안 좋을 거야. 도저히 설득이 안 돼? 위험하게 사업 버리지 말고 그만두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네. 나중에 끝까지 가봐야 후회하겠지. 당신도 돈 빌려줄 생각 절대로 하지 마. 남편은 저에게도 절대로 돈을 빌려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후에 남편은 교통사고로 눈을 감게 되었고요. 그 뒤로 저 인간은 집요하게 저를 연락을 해오며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끝이 좋지 않을 거라는 제 남편의 말은 결국 현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비록 안 좋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한 방향으로요. 더 어이가 없었던 건 그 인간에게서 도무지 반성이나 후회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사기죄로 재판에 가게 되었어요. 재판에서는 신분을 도용해서 남편인 척하고 제 돈을 뜯어내 간 것과 또다시 범행을 시도했던 점 등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일은 벌써 몇 달 전의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잃어버렸던 기억들을 차츰 되찾고 있어요. 다른 무엇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충격이 오래가더라고요. 아주 짧은 시간이나마 그 사람을 정말로 제 남편이라고 믿었던 기억이 저를 더 괴롭게 했죠. 하지만 변호사 말로는 이런 일은 원래 모르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살다 보니 진짜 별일을 다 겪는다. 그날 네가 우리 남편 조금 있으면 온다고 하는데 나 진짜 소름이 다 돋더라. 그럴만도 하지. 나 같아도 어이가 없었겠더라. 어우, 얼마나 놀랐을까. 아니야, 그나저나 그날 카페에서 널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그렇게 커피를 좋아하더니 커피가 널 살렸다 정말. 저는 민지와 가끔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내가 당한 일이 대체 뭐였는지 꿈만 같을 때도 있는데요. 그날 카페에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다음에 민지가 친구들을 데리고 제 병문안을 오지 않았더라면 정말 무슨 일이 생겼었을지 생각만 해도 정말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흐를 정도였죠. 아니, 애초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대담한 짓을 벌일 수가 있는지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기억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기억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한때는 제 남편과 그리고 저와도 친형제처럼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는데 저에게 그런 짓을 저지르면서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던 건지 묻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조금의 반성도 없는 그 얼굴을 보니 그런 질문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을 겪은 후에 저는 이사를 하고 다른 자리를 찾아 새로 가게를 옮겼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그 인간이 출소하고 나서도 찾아올 수 없도록요. 저는 이제는 그때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조용한 곳에서 평온하게 건강을 회복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고요. 제가 겪은 일들은 그저 잠시 나쁜 악몽을 꿨다고 생각하려고요. 살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되는 게 인간사라는데 저는 그 최악의 일을 이미 지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이제 제 인생에 더 이상의 최악은 없을 거라고 믿기로 했고요. 어젯밤 꿈에는 문득 제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그때 그 공원에서 또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큰 소리로 웃고 있었고요. 남편은 뒤에서 제 그네를 밀어주며 그런 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남편의 얼굴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아주 선명하게요. 제 결혼 사진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아마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남편과 다시 만난다면 오늘의 이 일도 웃으면서 이야기할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신을 잊어버릴 수가 있었냐며 핀잔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하면서 남편을 달래줘야 할지 조금 더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 부디 아무런 사고나 불행 없이 그저 행복하시기만을 바랄게요.